스포츠맨십, 여자고등학교, 유모차, 자궁, 리벤지 포르노. 여러분은 이런 단어들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우리가 흔히 들어온 이 단어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성차별 언어라는 것인데요.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단어들을 성평등 언어로 바꾸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맨십은 스포츠 정신으로, 여자고등학교는 그냥 고등학교로, 유모차는 유아차로, 자궁은 포궁으로, 리벤지 포르노는 디지털 성범죄로 단어를 바꿨죠. 일상에 스며있는 성차별과 성범죄를 막기 위해 성인지 감수성을 길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오늘은 우리에게 친숙한 동화를 바탕으로 성평등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우리의 대화 대표 권인걸이고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사람책은 판례로 본 성차별, 성인지 감수성의 저자 김재호 변호사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께 한번 간단하게 소개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재호 변호사입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 인근에 있는 법률사무소 상승을 운영하고 있고요. 도봉동 마을 변호사를 하면서 도봉구 주민들 법률 상담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시험 출제위원을 역임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국가기관 산하위원회에서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활동하고 계시네요. 네, 만나뵈서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서 변호사님 혹시 제9회 도봉구 책축제의 주제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네. 네. 바로 유엔과 국제사회가 함께 2030년까지 최대 공동 목표로 삼은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엔 총 17가지의 주 목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5번째가 바로 성평등 달성과 여성, 소녀의 역량 강화인데요. 자, 성차별은 지금 전 세계 어디에서나 벌어지고 있는 사회 문제여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변호사님께서 간단히 좀 짚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변호사니까 우리나라에 예전에 있었던 성차별 사례를 법과 관련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친권과 관련된 건데요. 친권과 관련돼서는 우리나라 민법에서 예전에 친권은 아버지가 갖는다고 돼 있었어요. 그래서 자녀에 대한 신상 문제 있잖아요. 뭐 재산 관리라든지 어디에 거주하고 어떤 학교를 다니고 이런 문제들을 다 아버지가 단독으로 결정을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헌법상 남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그런 사회적 공감대 하에 이제는 공동 친권, 아버지, 어머니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1990년도경에 법 개정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가정 내에서 아버지에게만 그런 권리가 주어졌던 역사가 있었죠. 법으로 규정이 돼 있었죠. 그렇죠. 법으로 아예. 예. 지금은 변화가 되어 있고요.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변호사님께서 쓰신 책에 관련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변호사님은 이번 책에서 우리 사회의 지금 주요 화두 중에 하나인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간 있었던 성차별, 성범죄 사건들의 판례들도 여러 가지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아울러서 성인지 감수성 관련 법령도 짚어주셨는데요. 일단 이 책을 쓰시게 된 계기, 이유가 있으신지 한번 여쭤볼까요? 네,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관련 사건 중에 성범죄 사건이 의뢰가 하나 들어왔었어요. 근데 그 사건이 피해자의 진술이 얼마나 믿을 만한가 관련된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가 성인지 감수성이 쟁점으로 부각됐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판례를 찾아보다가 판례가 좀 몇 가지 판례를 묶어서 판례집으로 만들었었고, 네, 그게 이제 판례집이 어느 정도 잘 팔려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관련 법령도 조금 더 해보고 성인지 감수성 관련된 개념도 좀 정리해가지고 조금 더 좋은 책을 만들면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런 미투 운동 이슈가 많이 부각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슈도 같이 있고 해서 책을 저술하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책에서 가장 기본이자 핵심이 되는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네.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개념이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도 처음에 접했을 때 바로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 이유가 원래는 젠더 감수성, 그래서 영어로 하면 젠더 센시티비티라는 용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잘 안 와닿는 것 같아요. 네, 그걸 잠깐 그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용어를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성이라는 것은 남성, 여성 해서 그런 남성성, 여성성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인지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는 인식하다, 뭐 인지하다 이런 의미고요. 감수성이라는 말은 민감하게 반응하다. 우리나라 말로는 이런 말인데 원래 그 외국에서 들여올 때 그 센시티비티라는 그 말에는 원래는 어떤 사물이나 다른 사람의 필요나 부족한 것을 잘 캐치하고 예, 그런 것들을 도움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알고 도와줄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포함한 개념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고려하에 이 성인지 감수성을 개념을 짓는다면 네, 사회 문화 속에서 형성된 남성성, 여성성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잘 감지하고 예, 얼마나 민감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얼마나 잘 도와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네. 여기서 말하는 성은 생물학적 성이라기보단 사회학적인 성을 말하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번에 그 변호사님의 책을 읽다 보니까 처음 접해보는 개념이 하나 있더라고요. 네. 그 선진국들에서는 성평등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성주류화라는 개념을 도입했다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 개념이 아마 낯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보통 일반 시민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에요. 네, 또 말도 어렵잖아요, 그죠? 예, 아까 말했듯이 좀 그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성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던 젠더 개념이에요. 네, 문화, 사회적인 남성, 여성의 개념이고요. 주류화라는 거 하는 것은 주류가 그 주자가 주인 주자에다가 흐를 유자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메인스트림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성주류화라고 하면은 기존의 남성 중심의 주류 문화였던 그래서 남성 중심으로 정책이 만들어지고 사회가 형성되고 문화가 시스템이 만들어졌던 그런 사회 상황에서 여성도 같이 주류화가 돼서 여성도 같이 의견을 반영하고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여성도 참여하는 그런 방향성을 가진 운동 그런 것을 성주류화라고 합니다. 네. 성주류화. 지금 성평등을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법이나 정책적인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회에서 이런 법이나 정책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긴 하지만 여전히 답답함과 분노를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현실에선 성차별과 성범죄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여전히 바뀌어야 될 점이 많긴 하지만 그럼에도 판례들 사례를 보면 점진적인 변화들은 있어 왔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어떤 사례들이 있어 왔는지 한번 변호사님 책에 소개해 주셨던 판례 중에 몇 가지만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네. 한 세네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첫 번째 거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네. 첫 번째 판례는 한 1982년도쯤에 있었던 판례인데요. 민사소송 중에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여성분이 사귀던 남자친구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인데요. 여성분이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하고 이제 결국은 이제 잠자리까지 들게 된 거예요. 남자가 결혼 약속을 파기를 하고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여성이 남성을 상대로 혼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잠자리까지 있었던 건데 일방적으로 혼인을 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그걸로 인해서 내가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하다. 그래서 위자료를 달라. 그 사건에서 이제 재판부가 판단하기를 혼인을 빙자해서 그러니까 결혼하겠다고 속여가지고 잠자리에 들고 나서 혼인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잘못이다. 그러니까 남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니까 돈을 위자료를 주는 것은 맞다. 하지만 여자도 정조 의무가 있고 순결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지켜야 할 선을 넘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 못한 과실이 있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돈은 손해배상에 의해서 감액을 해야 된다 이런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상을 반영하는 남성성, 여성성,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하는 뭐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과거에는 정조와 순결의 개념을 네. 법원에서 그렇게 공공연하게 얘기를 했다는 게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놀랍네요. 그렇죠. 여성에게만. 그렇죠. 예, 예. 두 번째 사례는 또 어떤 걸까요? 네네. 두 번째 사례는 2000년대 한 중반쯤에 그 아까 말했던 혼인빙자 간음죄가 헌법을 위반했느냐 관한 그런 이슈가 있어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냐 합헌이냐에 대한 그런 판결을 내렸는데 합헌이라고 판결을 하면서 비슷한 류의 이제 내용으로 판결을 했던 겁니다. 아직 여성은 정조 의무가 있고 순결을 지켜야 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관습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사회적인 약자인 여성을 속여서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한 후에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은 혼인을 빙자해 가지고 간음, 성관계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남성을 처벌해야 한다라는 그런 취지의 판결이 있었고요. 그것은 나중에 헌법재판소 판결로 위헌 판결로 나중에는 바뀌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그런 사회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5년 한 중반쯤에 그것과 아주 다른 류의 판결이 하나 있었는데요. 성범죄 사건이었습니다. 고등학생 여학생이 이제 택시를 타고 갔는데 택시 기사가 추행을 했어요. 강제로 몸을 만졌던 사건이에요. 근데 이제 당시 쟁점이 됐던 것이 택시 기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강제로 만약에 강제로 추행을 했으면 중간에 정차했던 시점이 많았는데 그 시점에서 그러면은 뛰쳐나가면 되지 않느냐. 그거 하나랑 그 다음에 바로 신고를 하지 않고 기간이 상당 부분 지나서 신고를 한 거를 봐서 그 여학생의 진술을 믿지 못하겠다. 이런 주장이 있었고요. 재판부는 그와 반대로 이제 판결을 했습니다. 그 당시 사회 상황상 여성이 고등학생이고 그런 상황에서 남자가 택시 기사인 남자가 강제 추행을 했을 경우에 너무 당황한 나머지 여러 번 정차 시점에서 뛰쳐나가지 않을 상황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수치심이 있기 때문에 바로 부모님에게 말하지 않거나 수사기관에 얘기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단순히 시차가 존재한다고 해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 여성의 상황, 그런 구체적인 정황에 비추어서 그 진술의 신빙성, 믿음의 정도를 판단해야 된다는 아주 바람직한 판결이 있었던 것이고요. 피해자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를 해준 판결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한 것을 넘어서서 그 피해자의 구체적인 상황과 그런 사회 그 성인지를 바탕으로 한 그런 것을 고려한 판결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게 2018년도에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그 개념 자체를 판례 안으로 집어넣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이제 뭐 양성평등 기본법을 들면서 그 여성 사회적 약자로 시스템화된 그런 모습을 반영해가지고 판결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판결이 있었고 그것들이 이제 일련의 판결들이 최근에 드러났던 지방자치단체장 사건들에서 적절히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다양한 판례 사례들을 들려주셨는데요. 피해자분들의 경우에 증거가 부족해서 이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증거물들을 좀 모으는 게 실제 사례에서 도움이 되는지 몇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실무상으로 가장 많이 증거로 채택되고 많이 활용되는 것은 이제 녹취나 문자 메시지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직접 그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가해자와 그 성범죄 상황에서 녹음을 하거나 아니면 영상을 찍거나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주로 많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쉽진 않겠지만 성범죄에 노출되신 분들이 꼭 한번 증거물을 좀 수집하기 위한 노력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인데요.
변호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가정이나 학교, 직장 등에서 사람들이 이제 쉽게 주고받는 언행들이 있잖아요. 네, 그 네. 언행들 중에서 혹시 위법이 될 만한 그런 사례들도 혹시 있을까요? 네, 많죠. 네, 뭐 대학 교수님의 발언 아니면 뭐 중고등학교 교사의 발언, 네, 이런 것들 아니면 직장 내에서 상사가 한 발언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실제로 법정으로 오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자면 신체 특정 부위를 언급하면서 그렇게 특정 부위를 그렇게 표시를 해서 내가 불편하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성희롱이나 그런 것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그래서 징계가 되고 그 징계가 과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법원으로 오는 경우 이런 것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교사가 여학생에게 남자친구 말고 나는 어떠냐 이런 유의 발언, 교육자로서 부적절한 발언이잖아요. 그런 발언을 해서 민형사상 문제가 된 그런 경우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네네. 저도 얼마 전에 그 스쿨미투 관련한 자료들을 좀 보다 보니까 제가 정말 생각도 못했던 발언들을 듣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런 걸 보면은 꼭 적법하게 좀 사법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갖게 되고요. 미투 운동이 있는데도 지금도 만연한 걸 보면 성인지 감수성 관련 교육이 학생들뿐만 아니고 모든 국민들에게 전반적으로 필요한 교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무리하기 전에 네네. 혹시 한마디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회 시스템 자체가 남성 위주의 사회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여성의 참정권이 보장된 것이 그렇게 많은 세월이 지나지 않았잖아요. 네, 유리천정이라고 해서 사회 고위직, 회사 임원 아니면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그 여성 비율이 또 아직도 높지 않은 실정이고요. 그런 시스템 하에서 당연히 여성이 차별받는 사례는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선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어려서부터 남녀 평등에 대한 그런 교육을 실시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아까 언급드렸던 성인지 감수성을 개발하는 방법으로 그런 방법으로 어려서부터 이루어진다면 이런 범죄뿐만 아니라 범죄에 이르지 않는 도덕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 남녀 평등이 실질적으로 구현되고 조금 더 살기 좋은 시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 외에 성범죄 사건에 대한 다양한 판례가 궁금하신 분들은 김재호 변호사님의 책을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2부에서는 독자분들의 질의응답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2부 순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1부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해볼 텐데요. 지금 이 자리에는 항마을도서관 사서 선생님들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2부 순서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화를 통해서 그 안에 숨어있는 성불평등과 고정관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법으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자, 1부에 이어서 김재호 변호사님 함께 하실 텐데요.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도서부터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서는 바로 백설공주인데요. 자, 백설공주의 줄거리를 한번 읽어드려 보도록 할게요. 눈처럼 하얀 피부, 앵두처럼 붉은 입술, 칠흑 같은 검은 머리를 가진 아름다운 공주가 살았습니다. 계모왕비의 시샘을 받아 그녀는 숲으로 쫓겨나게 되는데요. 이후 금광을 캐며 사는 7난쟁이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게 됩니다. 계모왕비는 이후에도 여러 차례 공주를 죽이려다가 결국 독이 든 사과를 먹여서 깊은 잠에 빠뜨리는데요. 하지만 왕자가 나타나서 공주를 깨우고 계모왕비는 결국 벌을 받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들 익숙한 줄거리이실 텐데요.
한번 이 동화 속에는 어떤 성불평등과 고정관념이 있는지 한번 자유롭게 질문을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동화 속 공주들이 모두 다 막 예쁘고 아름답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네. 이런 외모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혹시 위법적인 부분은 없는지 네네. 동화 속에 나온 공주는 한결같이 아름다운 경우가 많긴 하죠. 네네. 근데 그것이 위법이냐는 문제는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위법한다는 것은 법에 위반된다는 얘기고, 법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최고법인 헌법이 있고, 그다음에 그 이제 하위에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있는데, 예, 강제력이 있는 법에 위반된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냥 들어야 되는 거네. 아니, 들어야 되는 건 아니고, 네, 법은 이제 그 강제력이 있고, 예,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이제 규제를 하는 거거든요. 예, 문제가 있더라도 그거를 규제할 필요까지 있느냐, 강제력을 사용할 필요까지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네, 문제의식 자체로는 충분히, 예, 좋은 질문이셨습니다. 네네. 자, 그럼 한번 또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어느 분 질문을 이어가 볼까요? 이 동화 하면은 뭔가 공주와 왕자의 키스 장면 이게 클라이막스인 거예요. 이렇게 뭔가 아름답게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 백설공주에서는 그 계모가 준 사과를 먹고 여기가 막혀가지고 이제 가수면 상태에서 이제 그 남자애들이 슬퍼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나가던 왕자가 보고는 아 너무 이뻐. 아, 예. 그럼 키스를 해요. 네. 정말 이상한 장면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어머나 키스를 하네 뭐 이렇게 아름답게 됐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하면 이건 좀 엽기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지금 거의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한테 키스를 한다? 그러네요. 네, 지금 현대 법률을 봤을 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정말 날카로운 질문을 예, 주셨어요. 예. 저도 처음, 네, 지금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왕자였기 때문에 강제추행이죠. 예, 예. 강제, 예, 예. 지금 법률로 따지자면, 네네. 가수면 상태였기 때문에 형법에 의하면은 심신 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가지고 추행을 하면, 네, 처벌되게 돼 있거든요. 추행과 동일하게 처벌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준 강제 추행이라고 하거든요. 판례로 보면은 찜질방에 누워 있는, 예, 여성을 또는 남성이 남성을, 예, 강제 추행하는 경우에 처벌되기도 하고요. 네, 아니면 술을 많이 마셔서 만취 상태에서, 예, 정신을 제대로 못 차리고 있는 뭐 사람을, 예, 모텔로 끌고 가서, 예, 이제 강간을 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예, 이 경우에는 준강제추행으로 엄히 처벌될, 네,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미라고 네, 하면은 네네. 얼마? 네네. 형량이, 네, 잠깐만요. 형량을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보시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서 최대 10년까지 되고, 네, 양형 사유를 다 고려를 해서, 예, 이제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왕자라고 해서 특별히 봐주지는 않을 걸로. 네. 그럼요. 네. 평등하게 약하네요. 네, 질문이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이었어요. 네. 지금까지 변호사님과 함께 동화를 가지고 법과 함께 접목해서 이야기를 잘 나눠봤는데요. 여성과학자이자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인 마리 퀴리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변화할 때 비로소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보단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함께할 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가능한 발전 5번째 목표 성평등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오랜 시간 애써주신 김재호 변호사님께도 특별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